HMM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박 120척 늘리려는 HMM, 부족한 건조 공간이 변수. 박정엽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4월 1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HMM이 선박을 대거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뭐 용선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4, 50척을 건조할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산하조선소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은 2027년 인도분까지 계약을 마쳤고 최근에는 2028년도 인도분을 계약 중이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소에서도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늦게 된다 이게요. 근데 왜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냐? 세계 6위 일본 컨테이너 선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2030년까지 선박량을 기존 구상보다 70만 TEU 더 늘려 300만 TEU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뭔가 경쟁 관계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HMM이 선진국 도시를 오가는 동서 항로에서 독자 생존하려면 300만 TEU 정도의 선박량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만일 독일 하파그 로이드에 이어 원도 HMM이 속한 해운동맹 D 얼라이언스를 떠나면 HMM은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새 동맹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용선을 할 수도 없다 이거죠. 작년에도 배가 쉴 때 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해운운송이 세계 자유무역의 그 어떤 상징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컨테이너 선이 벌크선보다도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그 모든 공상품이 동서교역으로 이렇게 돼서 세계 그 경제가 돌아갔는데 아마 그 해운사들도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요게 이제 이런 변화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동맹에서도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각자 도생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 선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소개된 것은 일본 선사하고 독일 선사인데 지금 그 앞날을 그렇게 그 협업으로 통해 가지고 얼라이언스 동맹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박 취득 관련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 종속기업 투자 손상, 리스부채 이자 현금 흐름표 활동 본료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리스부채에 대해서 좀 언급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이전 보고 금액은 회사의 최초 공시가 이루어졌던 2023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2년 거는 재작성했는데 그 전 거는 감사 보고서에 따른 보고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가 아니고 그 주석의 맨 밑에 이게 있어요. 이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분석할 때 이 정보를 알고서 좀 들여다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2천억 원대로서 2022년 18조 4천억 원에 대해서 무려 10조가 매출이 감소했어요. 55.3%가 감소했고
매출 원가는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건 또 매출 원가가 왕창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92.7%가 감소했고 판매관리비 30.2%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647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94.3%. 이 새로 HMM이 되면서 2022년이 가장 희깔이 나게 그 일본 말이구나. 희깔이라는 게 9조 9천억 원대의 그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이게 5천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급변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비가 아니고 뭐 총 제조 원가라고 그냥 얘기를 하자고요. 제조업은 아니지만은 총 뭐 영업 비용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품 생산한 건 당연히 없는데 저장품 사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표시한 것은 요게 이제 그 선박을 운행하는 연료료 저장품의 사용 요게 11.5% 감소했어요. 그만큼 운행 횟수가 적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름값이 내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용선료가 그 크게 또 내려갔어요. 퍼센테이지를 제가 빼먹었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요 용선료는 매출에 비례하는 그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 매출 원가 재료비,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23.6%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어차피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1%가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익이 크게 줄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은 그 MC와 OE에 더한 금액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와 일치를 해야죠. 그런데 2021년은 18억 8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가에서 나를 뺀 금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2021년도 거는 감사보고서에 의한 걸 그대로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가공 비율이 7.2%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또 변동비는 7.2% 하락했어요. 이거로 봐서 연료류 및 용선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이제 연료류하고 다른 각종 그 또 저장품, 유지보수용 이런 재고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원가 계산할 때 반영을 안 하죠. 총 제조 비용도 그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그 18억 800만 원은 그 얘기가 아마 그 뭔가 이 전년도 그 차이라고 얘기를 그 미리 한 거고요. 3단계가 문제인데 이 3단계는 그 현금 흐름표 기준이니까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289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28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368억 원이 증가했어요. 78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꽁또 공짜로 떨어졌느냐? 자, 2022년도도 314억 원이 더 생겼고 이게 뭔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연속 이렇게 됐다면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흐름으로 공시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현재 이거로 봐서는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안 맞으면은 다른 것도 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스루폿 회계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연료료하고 용선료 가격이죠. 23.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5.3% 감소했으니까 무려 그 차이가 플러스 31.7%니까 매우 그 용성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내려갔다고 봐지는데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도 내려갔는데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여긴 원재료 및 용선료 가격만 얘기했는데 이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아니 그 해성 운송 가격이 55.3%가 내려갔으니까 이 용선료 가격, 판매 가격 입장에서 볼 때는 재료비가 상승한 거로 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순은 억지로 해소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르픈율이 14.6% 감소했고 운영 경비가 1%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크게 떨어졌죠. 3에서 1.12로. 이 3이면은 뭐 녹아나는 장사인데 그리고 뭐 원가 회하고 영업 차이는 없습니다. 제품이나 이런 게 있는 업종이 아니니까. 인건비가 2,4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28% 감소했는데 직원 수는 4명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 3,6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1억 8,800으로 거의 2억 원대의 평균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2022년도에 그 10조 아니 그 이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과급들을 많이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그 임금은 2021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라가 있는 거죠. 화물비가 2.8% 증가를 했고 기기비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3.1%그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기비라는 게 아마 제가 해석할 때는 하역할 때 그 크레인, 부두에 있는 크레인 사용비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상하 차료, 상하 그 뭐라 그러나요? 선적료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기비, 뭔 기기를 한 거냐? 경영평가 지표로서 T 회전율, 두평 T 회전율입니다. 0.38. 다 내려갔죠. 스루픈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두평 이런 그 제조업이 아닐 경우에는 두평 ROI를 하는데 결국 그 자본 회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확실하느냐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률과 T 회전율을 곱하면은 이 회수율이 나온다라고 두폰가에서 개발해낸 거랍니다. 이거 가지고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는데 자, 2021년 시작할 때 뭐 아주 희깔이 나게 아니 반짝반짝 빛나게 나가다가 2023년도 2.6% 일반 회사라면 잘라야죠. 다 잘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이제 원재료라기보다도 이제 연료유 10.1% 감소했고요. 그리고 해상운임은 단순 평균으로 30.5%인데 어, 예, 있는데 벌크 단순 평균이네, 요게. 벌크 두 개 있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가 매출 비중이 82.9%니까 가중 평균으로 54.9% 가격이 내려갔고요. 벌크는 4.5%뿐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이 팍 내려가서 59.4%나 크게 내려갔다. 연료가 내려갔어도 엄청 이렇게 이게 무슨 경쟁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1년 만에 해상운임이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치열한 경쟁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어, 이게 그 이제 비중이 있으니까 원가 비중이 있으니까 한 그래도 그 가공비 이런 거는 무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또 따진다면은 오히려 인상 요인이 있는데 거의 60%가 해상운임이 내려갔으니까 한마디로 이 이익이 팍 줄게 돼 있겠죠. 자, 원가 회계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해상 컨테이너 운임의 움직임을 전망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계획은 단지 전년도 실적을 마이너스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턴 어라운드 수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10조 6,488억 원 정도 하게 된다. 요때 이제 원가는 한 9조 3천억 정도. 어, 그, 그 용선료나 그 이 기름값 23.6%더 증가해야 되고 현장 운영 비용 25% 정도 또 증가한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요거는 거꾸로지만은 현장 운영 비용은 2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한 결과는 어, 한 10조 5천억 정도 한다면은 9,484억 원 남게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 한 2% 정도 더 노력을 했을 때 1조 원대는 넘을 수 있겠다. 근데 노력한다고 이게 해상운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선복 이 운항 횟수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뭐 더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결국 무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2%그 운임을 올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스루프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운영 비용이 25% 오른다고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지 지금 하면은 어, 뭐 많이 오를 거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이렇게 이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10조 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매출 재료비를 그냥 감소했었으니까 매출 재료비가 여기 지금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용선료거든요. 23.6%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전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2조 9천억 원대가 나온다. 좀 차이가 심한데 스루픈율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 또 그 운임이 좀 다시 올라간다고 좀 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중간선인 한 중간선이라기보다도 좀 더 공격적으로 11조 5천억 정도 한다고 보면은 에, 저기 T회전율 실적이 0.4인데 0.5 정도 30% 현격하게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15조 가까이 됐을 때 한 4조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용선을 좀 줄이고 자기 배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네요. 용선료 빌려가지고 기껏 해상성 해봤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네 배 가지고를 해야 이게 남는 게 있지. 이런 얘기니까 120척을 더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의 현금 수익인데 현금 수익률로는 8.3%인데 전년도는 55%나 되거든요. 이것도 팍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현금은 2,638억 원이 되겠고 최종 8,47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크게 많이 나간 데는 비캐펙스 자본적 투자로서 비유동 자산에 7,893억 원이 나갔어요. 자유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천억 원대를 갚아가지고 어, 레버리지율은 1.2%뿐이 되질 않는데 지급이자율을 계산해 보면은 43.2%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정정했다는 게 오히려 잘못 오류한 거가 오류에 오류가 난 거 아니냐. 지급이자는 차입금만 아니라 리스부채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스라는 게 임차한 거죠. 용선료 이런 거 나가는 건데 거기에 뭐 이자까지 나가는 건지 다 리스 부채 이자 현금 흐름표 활동 분류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 근데 그렇게 수정한 건데 이자율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이게 그 차입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자 부채에 그 리스 부채도 이쪽은 포함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일반 회사는 그거는 보통 그 리스니까 임차료로 그 떨어버리죠. 근데 그걸 이자 처리를 한다? 얘네들 그 좀 뭐 어떻게 잘못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렇게 높을 리가 있나 지급이자가. 뭔가 상식적으로 나오게끔 돼야지. 임대료는 임대료일 뿐이고 리스 부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주주한테 6,642억 원이나 돈이 나갔어요. 영업이익은 팍 줄었는데 전환 이게 내역은 전환사채 배당을 5,868억 원이나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2023년 실적에 의해서 배당이 아니고 2022년에 나온 실적은 뭐 거의 1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그때 이제 이게 한 거다 이거죠. 어, 3.1%로 꽤 올라갔네요. 신종 자본주권 수익 분배금 해가지고 요거는 이자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단수 차이고 6,641 200억 원, 6,642억 원의 주주한테 돈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요게 이제 뭐가 그냥 하면 전환사채가 이제 자본으로 전환된 거, 요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그 2023년 초에 19,900원이 14,500원으로서 5,400원 하락했고요. PBR은 장부 가격의 47%, 전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졌습니다. 실적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더 내려갔어요. 한 90%, 80% 정도면은 이 주가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장부 가격 지금 47%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29.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8.68%, 외국인이 10.3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HMM을 팔라고 해도 인수자가 과연 나올지 궁금하다. 펜오션을 경영하는 하림은 수준 이하로 낙마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작은 놈이 큰 놈을 먹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외국한테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국적 선사인데 그러면은 우리 그 남들 공격하는 그래서 재벌이 필요한 거고 대기업이 필요한 건데 이게 현대상선이 망해가지고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 현대가 다시 해운업을 하라고 그러니 한진해운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과연 누가 인수를 해 줄 건지 새로운 그 백기사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